오늘은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이렇게 맑은 날을 본 적이 이 근래에 들어서 없었는데, 오늘은 시정이 너무 좋네요. 미세먼지도 없고 진짜 높은 데 올라가면 멀리 끝까지 다 보일 정도로 날씨가 그렇게 화창하고 좋았어요. 하루 종일. 예전에는 이런 날씨가 더 많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 드물었는데 요즘 반대죠. 이런 날 찾아보기 힘든데 지금 저녁 때가 넘었는데도 그냥 매일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맡을 땐 몰랐는데 비 오고 나서 이렇게 공기가 좋으니까 이걸 느껴요. 좋아지니까 확실히 오늘 공기가 이렇게 상쾌하지 라는 느낌이 아침에 들었었는데 저녁 7시인데도 공기가 꽤 맑네요. 지금 저기 멀리 있는 것들도 다 깨끗이 또렷이 보여요. 원래는 좀 뿌옇게 보이고 했었는데 정말 하루 종일 날씨가 좋네요.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콜이 나쁘지 않고, 쿠팡은 어쨌든 개수 채우면 개수 미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요번 달은 내가 열흘을 쉬었기 때문에 콜을 다 채울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중간 콜이라도 채우려고 콜수를 채우려고 하는데 콜 개수 미션이 있으니까 얼른 부지런히 타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 뒷콜을 주는 대로 거의 안 빼고 계속 다 받았는데 한 번은 좀 너무 멀리 가는 콜이더라고요. 서대문 쪽 가는 콜이라서 그거 하나 패스하고, 근데 이렇게 콜 죽는 시간 별로 없이 오늘 하루 종일 돌려주는데 저녁 시간 들어와서 또 더 늘었어요. 콜비도 살짝 올라갔고요. 계속 좀 밀어줬으면 좋겠네요. 거리는 멀어요. 제가 안 받을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AI도 그러다 보니까 멀리 가는 콜도 그냥 계속 밀어주네요. 미아유 타운 이쪽에서 석계까지 가는 콜을 오늘 하루 종일 몇 번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당국에도 몇 번 갔다 왔고요. 한가한데 그쪽에서 시켜 드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콜이 좀 머네요. 가까운 적이 그렇게 미세먼지 없었던 날처럼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평소 제가 뛰는 거리보다 좀 더 먼 것 같아요. 느낌상 개수를 일단 채워야 되니까 계속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 콜 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좀 멀었어요. 종로도 한번 나갔다 왔고 지금도 콜이 들어오는데, 몰곡동인데 하계동까지 가는 콜이 들어왔네요.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이렇게 콜이 멀어요. 그래도 채워야 돼요. 콜수를 채워야지 쿠팡은 남는 게 있습니다. 그 콜을 안 채우면, 그리고 또 그 기준 콜수를 안 채우면 이번 달 미션은 그렇더라고요. 다음 달에 그 미션이 없어지나 봐요. 미션 조건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사나 지금 얼른 이 콜수를 채워야 되는데, 열흘 쉬지 않았다면 채우고도 남을 콜수긴 한데 열흘 쉬다 보니까 바쁩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콜을 타야 되는데, 이게 사람인지라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가려고 하게 되고, 그래서 좀 마음이 급해지는 듯한 게 있는데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차분하게 타자. 100만 원을 벌고 6호를 타도 사고 한 방 나면 끝이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참 중요해요. 천천히 타자, 살살 타자, 여유 있게 타자,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타야 됩니다. 지금 월곡동에서 한 방에 하계동 가는 거 아니고 지금도 석계 갔다가 뒷콜을 받으니까 하계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어쨌든 간에 월곡동에 있던 사람이 하계동에 가 있고 당국의 상계동에 가 있고, 이런 상황이 오늘도 빈번히 벌어졌어요. 도봉산역, 수락산역이 이제 마지노선. 이쪽으로는 아차산까지는 갔는데 그 이상은 안 넘어갔습니다. 아차산 넘어가면 이제 그 순간 거의 나오고 구리 한강시민공원 나오고 하니까 마지노선을 가지고 일을 했고요. 아까는 그래도 한참 차가 막히더니만 이제 7시 넘어가니까 차가 뚫리네요. 낮에는 좀 더웠어요. 그렇게 높은 기온은 아닌데 그래도 덥더라고요. 일하는데 달리니까 좀 시원하고 차도 좀 안 막히고, 아이고 이제 좀 일할 맛이 나네요.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매일같이 항상 지금의 이 공기질보다는 더 좋았었던 것 같아요. 항상 날이 흐리든 날이 맑든 공기의 질은 이거보다 훨씬 좋았었던 기억이에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 서울에서 친척분들이 놀러 오시면 우리 집에서 물을 떠서 가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생수를 사 먹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질 않았었어요. 어렸을 때는 서울의 청량리에 계실 때 와서 물을 먹는데 이 물에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소독약 냄새가 나가지고 물을 못 먹고 수돗물을 그냥 끓여서 보리차로 드시든 하셨죠. 지금처럼 정수기가 많이 없고 이제 보리차로 끓여서 드시고 했었는데 그냥 수돗물도 그냥 드셨었어요.
줬어요. 그냥 바로 수도꼭지에서. 근데 저는 못 먹겠었어. 어렸을 때 이거 무슨 냄새가 나서 못 먹는다고 했었던 기억도 있고, 지금 생각하면 뭐 호랑이가 담배 피는 그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세월이 갈수록 이렇게 공기의 질이 이렇게 중요한지 새삼 느껴지는 요즘이에요. 밖에서 일을 계속 오토바이 타다 보니까 이 공기 질에 대해서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침도 계속 나오고 그런 상황이 오는데, 진짜 환경오염 정말 신경을 안 쓰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엄청 사상을 주입을 시키듯이 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교육을 되게 철저하게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우리 학교 할 때는 방공이었죠. 방공. 지금 방공이라 그러면 모를 텐데, 진짜 학교 위에 방공이 있고 멸공이 서 있었는데, 진짜 호랑이 담배 피던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여라서 뭐 안 추울 거라고 하는데, 옛날 어린 시절 저희 나의 살던 고향은 거기에선 그랬어요. 예전에. 근데 지리 시간에도 아마 우리나라의 기후에 대해서 다시 바꿔서 교육을 해야 될 거예요. 지난 겨울에도 체감적으로 엄청 추웠죠. 벌써 이제 좀 있으면 열돔으로 더위로 푹푹 찌는 날씨가 찾아올 텐데, 그 춥다 했던 날씨가 어느새 가고 벌써 6월을 향해 달려가네요. 예전에 부모님들께서 나이 먹는 숫자대로 시간이 그 속도로 지나간다고 하더니만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이제 6월 중순 가면 점점 더워지면서 열등 속에서 이제 배달을 해야죠. 정부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년간 이 온열 환자 수를 통계를 냈는데 150명이 넘고, 그 중에 26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사망한 사람들을 보면 기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 건설 노동자라든가 택배 분리하시는 분들, 택배 기사분들, 뭐 택배 기사분들을 하시면 배달하는 사람들 도 마찬가지 그 더위 속에서 헬멧 쓰고 직접적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택배 하시는 분이나 저희나 뭐 같은 조건인 거고, 그런 분들이 제일 위험군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대학교 청소하시는 분께서 사망한 사례도 얼마 안 됐고, 60대 분께서 택배 일을 하시다가 사망한 사례도 얼마 안 됐어요. 서울대학교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분께서 사망한 원인이 관계된 관계자의 갑질에 의한 스트레스 때문에 사망한 걸로 결론은 났는데, 좀 찝찝하죠. 거기에 근로 환경이라든가 업무 환경이 좋지 않았고,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한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러한 조건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목소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했었고, 택배 하시는 분께서는 뇌혈관 질환인데, 이 뇌혈관 질환이 낮은 온도에서 많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산업재해에서도 제일 큰 비중을 갖고 있는 질환 중에는 뇌혈관 질환이 제일 많고, 사망 수도 뇌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이 제일 많다고 하는 그런 집계가 있더라고요. 뇌혈관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기온의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빵빵 대시나 뭐 이렇게 급하시다고 앞에 가야 나도 가지. 기온에 따라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건설 노동자분들은 일용직에 거의 가깝고, 뭐 택배나 저희 같은 뭐 1인 사업자라고는 하는데, 1인 자영업자라고 하는데, 뭐 거의 말이 자영업자지 그냥 일용직이란 거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 청소업체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하청업체가 많으시고,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회사에서 사업주가 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환경을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좀 어렵고 좀 더럽고 힘든 작업들에는 거의 하청을 주거나 일용직을 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참 대단한 나라예요. 3050의 클럽에 가입돼 있고, 또 GDP 12위에다가 OECD 중 국가 경제
경쟁지수 7위 이런 나라에서 그냥 위험한 설비라든가 공정이라든가 자연재해에 의해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날씨 때문에 일을 하다 죽는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국가의 산업재해는 그 나라의 인권 지수하고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업안전보건법도 있고 산업안전관리공단도 있고 다 있어요. 법규에도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그 환경에서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도록 돼 있어요. 규정돼 있고 후진국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코미디처럼 일어나는 우리나라의 사정을 정부가 법을 좀 바꿨죠. 일단 산업재해가 발생을 하면 국가적으로도 뭐 생산율이 떨어지는 건 틀림없고 의료비나 이런 것들에서 사회 비용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들이 나타나죠. 일단 그리고 그 가정이 한 가정의 가장이 생명을 잃고 하기 때문에 이 가정이 파탄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아주 매우 안 좋은 상황까지 가는 게 산업재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폭염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폭염 대비 4단계 짐을 내렸어요. 4단계로 나눠서 단계마다 위험 단계마다 조치를 해야 하는 짐을 내려줬는데 뭐 우리 배달하는 사람들이야 단계마다 지침을 누군가가 챙겨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작년에 보니까 쿠팡에서 이 폭염이 오면 생수를 쿠폰으로 바꿔 먹을 수 있게 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쿠팡에서 우리를 생각해 주는구나 이렇게 사비를 터는 건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 지침이 있어요. 국가에서 해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생수를 좀 지원을 해주는 거였고 폭염 때 콜비가 그래도 좀 나아요. 작년에 해보니까 폭염이 생기면 콜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으로 때우는 거죠. 일단 쿠팡이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주는 건 좋은 건데 자발적인 이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리고 우리 5개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그 더위 폭염에 몇 프로 휴식을 취하고 그러니까 더울수록 쉬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쉬는데 그냥 한 대에서 쉬는 게 아니라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 공간이 뭐 화장실 끝에 뭐 빈자리 하나 만들어서 해주든가 가건물 이런 게 아니고 또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 놓고 거기서 쉴 수 있는 그리고 땀이 나면 땀을 좀 씻어낼 수 있고 다른 옷으로 환복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의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짐이 다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걸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주에게 내려지는 이 과태료가 미비하게 있다 보니까 그런 거 돈 들여서 하느니 차라리 그냥 내가 돈 내고 말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죠. 네, 그래서 2022년도에 국가에서 정부가 그래 더 이상 이 산업재해 때문에 나라 망신시키는 일 없도록 해보자 예방 차원에서 법을 만들어 놨죠. 산업안전중대재해법을 만들어 놔서 이제는 여름에 사업장에서 열사병이 일어나면 경영진에게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예방이 될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그런 법이 생긴 것만으로도 좀 다행이긴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중대재해법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 누가 경영진이고 누가 노동자인지를 구분짓기가 일단 쉬는 것도 제가 쉬어야 되고요. 쿠팡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 사장님이 사업주가 되는 건지 아니면 쿠팡이 사업주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상황에서는 뭐 폭염 4단계에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어떻게 내가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 가서 쉴 만한 곳이 없잖아요. 집 아니면 커피숍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내가 그 상황에 벌어지면 또 누구의 경영진을 처벌하게 될지 참 그게 아이러니하네요. 하여튼 그런 법도 생겼는데 답은 많이 쉬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쿠팡이츠가 생수를 주고 뭘 해도 내가 물을 마시면서 잘 쉬고 더우면 오랫동안 쉬고 조금 일하는 게 그걸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니까 참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법이 있어도 적용받기 좀 사각지대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뭐 아직 여름이 폭염 땜볕이 되진 않았는데 이제 조만간 그런 날씨가 될 테니까 한번 생각해보는 저만의 시간을 가져본 겁니다. 열흘을 제가 아이 엄마와 아이들과 어딜 다녀와도 그
그 열흘이란 시간 동안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안 벌면 그 시간은 오롯이 그냥 무급휴가가 되는 거죠. 거의 일용직인 거나 마찬가지지. 일용직이죠. 뭐 이렇게 지금 불이를 띈다는 것은 뭐 삶이 B와 D 사이에서 C의 관계로 사는 거라고 하는데, 뭐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초이스한 게 네가 초이스하는 거고, 어떤 걸 초이스했으면 다른 건 버리는 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길인데 왜 그러냐 하면 뭐라고 할 수 없죠. 아이고, 콜이 들어오네요. 한성대에서 좀 돌다가 돌아 또 다시 단곡에 갔다가 지금 다시 미아동 가서 배달하고 또 받은 콜이 가는 게 한성대 쪽이네요. 이 라인을 주장창 오늘 낮에부터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예, 지금은 이제 11시 45분 됐는데요. 콜이 들어왔네요. 멀티콜인데 좀 머네요. 상월곡역인데, 갈 곳이 면목역 쪽이에요. 좀 멀긴 한데, 멀티콜 11,000원이네요. 이거를 마지막으로 저는, 일을 종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1시 45분이고, 픽업해서 2콜 받으면 거의 자정이 이제 넘을 것 같네요. 아이고, 이거 받을까 말까 고민 참 많이 했는데요. 뭐 많이 해봐야 45초 안에 받아야 되는데, 진짜 고민했네요. 이걸 받아서 갈까 말까. 근데 결국에 받았습니다. 11,000원이어서. 그리고 또 콜이 좀 없었어요. 지금 30분부터 해가지고 한 15분 정도 없었는데, 그래서 들어갈까 생각 중이었는데 콜이 떠서 봤는데 그쪽 방향이라 안 갈 수도 없고,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예, 그 마지막 멀티콜을 함으로써 12시를 넘겼네요. 지금 12시 거의 20분인데요. 12시 전에 일을 마치고 집에는 적어도 12시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 미련을 못 버리고 한 콜 한 콜 타다 보면 이렇게 시간을, 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돈에 맞춰져요. 내 시간이 돈에 쫓아가는 느낌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이번 달에는 좀 열흘이란 시간이 빠지다 보니까 저도 콜수를 채워야 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걸 제 마음대로 빼기가 그래요. 욕심이라는 게 생겨서 그렇죠. 오늘은 아무래도 씻고 나면 1시가 좀 넘을 것 같네요. 저 밑에 있을 때는 좀 더운데, 그래도 이 산골짜기로 올라오니까 그래도 이 습이 있어서 그런지 좀 시원한 느낌이 있네요. 이 한여름처럼 덥진 않지만 그래도 땀이 좀 나네요. 일을 하면서 안정감이 오네. 푸른색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더위도 좀 식혀져요. 시원한 바람이 몸에 닿아요. 달리면. 한여름에도 이렇게 그런 감이 있더라고요. 온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평창동에서도 밤에 가보면 서늘하더라고요. 여름에도. 그래서 여기 되게 살기 좋다, 여름에는, 이렇게 느끼고 왔었는데, 이렇게 습이 있는 곳으로 오면 좀 좋아요. 전 느낌이. 바람도 좀 상쾌하고. 일부러 이렇게 돌아갈 때가 있어요. 드라이브 가는 것 같고, 뭐 어차피 콜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라서 성신여대에서 이 정릉 쪽 넘어갈 때 이 길을 좀 종종 이용을 해요. 공기도 이렇게 쐬면서 괜찮아요, 이쪽 길이. 근데 바쁠 때는 안 가죠. 이렇게 그냥 바로 한 번만 길 건너가서 가면 그만인데 뭐하러 이렇게 돌아서 가겠어요, 정방향으로. 하여튼 좋습니다. 가끔 이렇게 외곽으로 바람 쐬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니, 이동 단속 중이라고는 써있는데 어디서 뭔 단속을 하는 걸까요? 안 보여요, 사람이. 경찰 아저씨가 저기 앞에 있네. 집중 단속하러 나오셨나 보네요. 무엇을 잡으려고 계신 걸까요? 신호 통제를 하시는 건지. 안 보여. 차만 보이고, 어떨 땐 또 흰색에 또 저렇게 있으니까 더 안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쏙 저걸 모르고 이렇게 쏙 나가다가 저 갓길로 나가면 이렇게 지나갈 때 저 아저씨께서 저를 잡았겠죠. 그럼 오늘 또 하루 일당의 3분의 1이 날아가는 그런 사정이 되는 거예요. 교통경찰은 저희 흰색복을 입고 있고요. 지구대 경찰분들은 약간 초록색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속은 저 흰색 옷을 입고 흰색 모자를 쓰신 분들이 단속을 합니다. 물론 그 지구대에서 순찰 도시는 그분들도 하시긴 하는데 그게 이 교통단속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교통경찰이에요. 흰색 유니폼을 입으신 분들이. 저는 이번 달 콜 미션은 성공을 못 하겠네요. 아무리 콜 개수를 채워야 된다고 해도 지금 3,000원짜리 콜들이 계속 들어와서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데 안 받으니까 콜사를 시켰어요. 멀티콜로 보니까 예전에는 아예 이제 멀티콜 2콜이 다 완료돼야 그 금액이 떴는데
지금은 그 콜당 이 콜비가 떠요. 첫 번째 콜을 완료하면. 와, 근데 이 어쨌든 5,000원 넘는 콜을 받아서 간 건데 첫 번째 콜이 막 2,200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5,500원이면 2,200원, 3,300원 이렇게 뜨는 거예요. 완료치고 콜비 뜨는 거 보면 2,000원짜리들 콜을 보면 기분이 좀 거시기 합니다. 아, 이거 참 콜비가, 야, 단콜 3,000원짜리 안 가는데 2,200원짜리 콜로 해서 5,000원, 두 콜에서 5,000원 받아서 가는 게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멀티콜은 그래도 4,000원대 콜은 없는데 이 단콜 3,000원짜리 콜들을 3시부터 미네요 계속. 그래서 3,000원짜리를 안 받기로 했으니까 안 받기는 합니다. 이 콜 개수를 채우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좀 손해가 크긴 한데, 그래서 뭐 저와의 약속이니까 이건 그래도 끝까지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설동역을 마지막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콜을 고르고 있는데 계속 콜을 청구, 약수, 금호 이쪽으로 밀고 가는 콜을 줘서 안 받았더니 콜이 인제야 뜨네요. 3,300원짜리. 그렇게 안 받으려고 하는데 끝까지 주네요. 결국에 왕십리까지 가는 콜을 받았는데, 이 왕십리가 어쨌든 신설동역에서 멀진 않아요. 넘어지면 코 닿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거리긴 한데, 그쪽 나가게 되면 여지없이 청구 이쪽으로 계속 보내니까 안 가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 와, 콜을 진짜 몇 콜째 그냥 쭉 주네요. 같은 콜을 한 콜 줬다, 멀티콜 줬다, 한 콜 줬다. 근데 같은 곳이에요. 계속 쿠팡도 끈질기네요. 이 아이도.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이번 달 콜 미션 채우려면 뭐 받긴 받아야 되는데 어차피 저는 채울 수 없다는 게 굳어졌어요. 이렇게 해서는 이번 달 콜 채울 수가 없어요. 3,000원짜리 미는 거 계속 안 받고 하니까 이 콜 개수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네요. 이 AI가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콜이 급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그 개수를 채우려면 주는 대로 타야 되는 사실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콜을 진짜 저 멀리, 너무 멀리 가는 콜들을 줘요. 거기 가면 이태원 가는 거예요. 아무 콜이나 지금 다 받아서 타야도 이걸 할 수 있을 텐데 왜 안 받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만음으로 되어 있는데 콜은 안 떠요. 기본 요금이 3,700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에게는 지금 콜이 쭉 안 뜨네요. 아니, 낮 시간대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밤 시간 되니까 엄청 콜을 제가 꺼려하는 그런 쪽 콜을 계속 주네요. 선녀를 찾아주세요. 한다는 그 얘기를, 사랑을 잃은 그대 가슴에. 이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노래를 부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동화책으로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걸 아예 폐지해버렸어요. 아이들에게 이 동화책 이야기를 해줘서도 안 되고 책으로는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이 얘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구시대적인 사람들만 알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이 동화 내용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어디서도 이 동화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이 동화 내용을 파보면 지금 시대의 성범죄에 모두 다 걸려요. 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든 어쨌든 여성분들이 다 옷을 벗고 목욕하는 걸 나무꾼인 총각이 몰래 훔쳐서 본 거잖아요. 몰카. 그리고 또 선녀의 옷을 훔쳐요. 절도를 하고, 절도한 것도 모자라서 그걸 빌미로 결혼을 합니다. 나무꾼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그 옷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으니까 성관계를 했을 거고요. 나무꾼은 지금 시대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평생 감옥에 있어야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 동화는 없어졌습니다. 해주면 안 돼요. 요즘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면 해피엔딩 이야기지만 그건 우리 구시대적인 해피엔딩이고, 지금 시대에서는 성범죄자로서 성범죄 발찌를 차고 다녀야 되는 그런 나무꾼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그 얘기를 해주면 안 되고, 모든 나무꾼이 한 것은 선녀가 뭐 동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비동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상황이 아주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은혜 갚은 까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은혜 갚은 까치도 이걸 파보면 선비가 그게 진짜 잘한 짓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엄청 밀렸네 오늘. 이거 뭐야. 자, 다시 내용으로 와서, 자, 구렁이가 뭘 먹습니까? 구렁이도 다 먹습니다. 육식을 하죠. 그래서 구렁이는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 거예요. 까치를 사냥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식사하러 가는 중인데 선비가 시험을 보러 한양을 가다가 구렁이에 밥상을 엎은 거죠. 뭐 밥상을 엎은 것보다도 아예 죽여버렸죠. 그래서 까치 새끼들이 살았어요. 근데 그 구렁이가 해필이면 또 999년을 하고도 364일을 인간을 해하지 않고 자기 삶을 살아서 이제 딱 하루만 있으면 사람으로 환생할 수 있는 그런 구렁이였던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또 같이 함께 한 동반자가 있었던 거죠. 아내가 있어서 같이 인간이 돼서 행복하게 살자 이런 결심을 하고 구렁이로 살면서 그 1000년이란 시간을 다 보냈는데 그 까치를 잡으러 가다가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선비는 참 착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가 까치를 살렸으니까. 남의 밥상 다 엎은 건 모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날이 저물어서 또 그 남편이 죽었으니까 가정이 파탄 났으니 한을 풀어야겠죠. 어차피 인간 되지도 못할 거. 이 선비한테 남편의 원수를 갚자.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 착한 구렁이 아줌마가 그래도 한번 기회를 주겠노라고 절에 있는 종이 새벽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울리면 그게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고 살려주겠다 이 약속을 하죠. 그 약속을 또 들어요. 까치 엄마가 이걸 어떻게 우리 자식들 다 살려줬는 그 선비인데 은혜를 갚아야지. 그래서 그 까치 엄마 아빠 애들까지 다 그 종에 그냥 머리를 다 박아요. 그 낮에 살아난 까치 가족 내 이웃 까치들 이 선비께서 우리 아이를 살려줬기 때문에 은혜를 갚아야 된다. 동네 까치들이 다 가서 그 종에다가 머리를 박습니다. 그래서 종을 울려주는데 그래서 구렁이가 종이 울리다니 하면서 남편의 원수도 못 갚고 사람도 못 대고 그래서 약속은 했으니까 살려주는데 선비가 가보죠. 그 종을 누가 쳐줬나 그랬더니 그냥 까치가 수두룩하게 다 죽어 있는 거죠. 그 머리로 다 박았으니까. 그래서 이 안타까운 까치들을 보았나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또 까치를 잘 묻어주고 한양으로 가요. 장원급제를 하고 와서 이 까치의 고마움을 알고 매 해마다 그 까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했다 하면서 이야기를 끝내는데 구렁이는 어떡하냐. 구렁이 밥 먹으러 갔다가 지금 선비가 그 화살을 쏴서 남편을 죽이고 파탄난 그 구렁이네 가족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구렁이네 그 남편과 그 구렁이는 도대체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거의 100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견뎌왔는데 한순간에 자기는 장원급제하고 구렁이는 사람도 못 되고 그냥 결국에 죽게 되는 구렁이 부인은 계속 구렁이로 살아야 되는 상황이 와버렸으니 이거의 구렁이에 대한 억울함은 누가 달래주냐 이거죠. 거기다 그리고 그냥 냅뒀다고 해보자고요. 선비가 그냥 구렁이를 보고 구렁이가 또 식사하러 가는구나. 나는 가서 빨리 한양에 도착해서 공부를 좀 더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면 늦은 시간에 그 산속에 남아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한양에 도착해서 편히 쉬면서 공부를 더 해서 장원급제를 했겠죠. 구렁이는 까치 새끼 한 마리를 잡아먹고 이제 그 다음날 구렁이 아줌마랑 같이 사람이 돼서 환생이 됐을 거고, 물론 까치들은 새끼를 한 마리 잃었기 때문에 그 슬픔은 뭐 어떻게 까치가 그 슬픔을 달래야겠죠.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이 선비가 활을 한번 잘못 쏘는 바람에 구렁이 두 마리 다 사람도 못 되고 한 구렁이 한 마리 죽었죠. 사람으로 돼야 될 구렁이 아줌마도 구렁이 사람이 못 됐죠. 그리고 아까 살려준 까치들 다 죽었죠. 그 마을에 그 까치 다른 까치들도 또 다 죽었죠. 이거 안 돼. 이거 지금 이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가 보면은 선비만 잘 됐어요. 선비가 엄청난 지금 장난 아닌 일을 벌여놓은 거예요. 온 까치들 다 죽이고 구렁이 다 죽이고 자기가 장원급제하고 착한 일 했다고 하면 사는 그 꼴이에요 지금.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돼요. 이게 이러면 안 돼. 이거 아니라고 봐. 이 얘기의 실과 득을 따지면 이 선비 아저씨가 복 받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안 돼. 이거 복 받을 일이 아니에요. 이 복을